안녕하세요. 사슴책방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부제로는 냉담한 현실에서 어른살이를 위한 투두리스트라고 적혀있네요. 진짜 나로 살기 위한 뜨거운 조언들과 어른이 처음인 당신을 위한 단단한 위로들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마음의 숲 출판사고요. 지은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수현. 우리는 모두 슈퍼히어로를 꿈꿨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이 아니라 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 어른이 되었다. 애매한 나이, 애매한 경력, 애매한 실력, 애매한 어른으로 자란 우리는 모두 어른을 연기하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책은 현재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응원을 담고 있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세상살이, 누구도 흉내내지 않고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전한다. 더 단단하고 밀도 높은 위안과 응원이 담긴 김수현의 4번째 그림 에세이가 당신과 함께한다.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우리, 보통의 존재들을 위하여. 제목, 인생에서 숫자를 지울 것. 인터넷에 떠돌았던 나라별 중산층의 기준이다. 먼저 영국의 기준들을 보면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프랑스의 중산층의 기준은요,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출 것,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즐기거나 하나 이상의 악기를 다룰 것,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을 대접할 것,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을 것. 이번엔 대한민국의 기준입니다. 부채 없는 아파트 평수 30평,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해외여행은 1년에 몇 번. 영국,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 그건 바로 숫자다. 한 번은 인터넷 서핑을 하다 나의 결혼 가능 점수를 알려준다는 배너 광고를 본 적이 있다. 사주 사이트인가 했는데 그건 결혼정보회사 사이트였다. 나이, 키, 몸무게, 자산 액수, 연봉 등 수많은 숫자를 입력하고 나면 소고기처럼 등급을 매겨 나의 결혼 가능 점수도 알려준다는 거였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알파고가 아닐까 싶었다. 우리는 무엇이든 숫자로 책정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나 자신의 값어치를 매기는 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세워진 숫자의 삶 속에서 개인은 이력서에 쓸 숫자들을 위해 분투하고 집의 평수로 관계에 금을 긋고 파업이나 집회가 있으면 어떤 가치의 충돌인지가 아니라 얼마의 돈을 손해보고 있는지를 헤드라인으로 읽는다. 그야말로 가치는 잊은 채 서로의 값어치만 묻는 숫자의 삶이다. 그런데 숫자라는 건 언제나 비교하기 쉽고 서열을 매기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세모와 동그라미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길 수는 없지만 1과 2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결국 숫자의 삶이란 쉴 새 없이 비교되며 서열이 매겨지는 삶인 것이다. 그 안에 우리는 낮은 값어치가 매겨질까 안절부절 못하고 자신의 위치와 서열을 끊임없이 확인한다. 그렇다면 삶의 모든 것을 숫자로 측정할 수 있을까? IQ가 지혜를 측정할 수 없고 친구의 숫자가 관계의 깊이를 증명할 수 없으며 집의 평수가 가족의 화목함을 보장할 수 없고 연봉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할 수는 없다. 진정한 가치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우월한 존재가 아닌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삶에서 숫자를 지워야 할 것이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담을 수 없는 것들에 있다. 제목,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 떠들기 좋아하는 이들에 대한 대처법을 조언하건대 누군가 당신에 대해 비난이 포함된 판단을 내린다면 당신이 알아야 할 점은 첫째,
그건 한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 견해일 뿐, 그 사람이 솔로몬이나 프로이트는 아니라는 것. 둘째, 그것이 당신을 향한 비난이라면 해야 할 일은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비난의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그 비난이 진실이라면 안 좋은 점을 고치는 계기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저 상대 내면의 문제에서 비롯된 거짓이라면 그냥 개가 짖는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 셋째, 만약 개가 계속 짖으면 가만히 듣고 있지 말고 마땅히 그 책임을 물으시라. 죄명은 명예훼손죄, 아니 소음공해죄. 제목, 스스로에게 변명하지 않을 것. 자신에 대한 수치심, 무가치함은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감정이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 감정을 숨기고자 냉소를 무장하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며 변명 뒤에서 자신을 보호한다. 그런데 문제는 변명으론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변명에는 사실 그 자신도 속지 않기 때문이다. 겉으로 아닌 척해도 무기력과 수치심은 여전히 내면에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이다. 소설가 김연경은 사람 풍경에서 사랑의 반대말이 증오나 분노가 아니라 무관심이듯 생의 반대말은 죽음이나 퇴행이 아니라 방어의식이라 이야기했다. 방어의식은 사람을 영원히 자기 삶 바깥에서 서성이게 한다. 그 역시 오랫동안 삶의 바깥에서 서성이며 맴돌았다. 자신을 초라하게 하는 현실과 마주하며 무력감과 수치심을 감당할 바에는 차라리 동네에 고상한 레지스탕스가 되는 편이 나을 거라 여겼을 수 있고, 그러나 더 이상 그 과거에 묶여 인생 전체를 소진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자책과 원망을 소거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투명하게 재평가해야 한다. 대학 시절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썼던 자신의 노력에 자부심을 느껴야 하고, 좌절된 욕구는 어쩔 수 없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심하고 부끄러워할 건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는 거나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은 아닐지라도,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걸 견뎌야 할지라도 변명을 덜어낸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자. 그리고 그 마주봄 끝에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데에 있다. 제목, 주눅들만큼 겸손하지 말 것. 책을 내고 난 후 종종 친구들은 나를 김 작가라 불렀다. 하지만 친구들끼리 장난처럼 하는 말일 뿐 나는 나를 작가라 여기지는 못했다. 작가의 사전적 의미는 글이나 그림 등의 창작자일 뿐임에도 작가의 자격 앞에선 늘 민망하고 어색했다. 그러다 어느 여행자의 일화를 듣게 되었다. 여행자는 유럽 어느 술집에서 한 바텐더를 만났는데, 바텐더는 여행자에게 자신을 시인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그 말에 여행자는 당신 이름으로 나온 시집이 있나요? 라고 물었고, 바텐더는 아니요, 시집을 낸 적은 없지만 시를 쓰기 때문에 시인이죠. 라고 답했다. 왜 나는 몇 권의 책을 내고도 작가라 불리는 것을 어색해하고 다른 누군가는 시집 한 권 없어도 스스로를 당당하게 시인이라 부를 수 있었을까? 개인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건 문화의 차이가 크다. 그 차이는 공교육에서도 보여진다. 개인의 개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서양에서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친다. 실례로 생각의 지도의 저자 리처드 니스벳이 밝히길, 그의 고향에서는 교육의 목표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 논쟁까지 있었다고 한다. 우리 입장에선 별게 다 논쟁거리다 싶기도 하지만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큼 개인의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 사회는 개인의 개성보다는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관계지향적인 사회다. 우리는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도록 교육받기보다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교육을 받았다. 영어에는 대응할 단어조차 없는 눈치가 한국인은 유난히 발달한 것도, 서양인이 보기엔 자기 비하에 가까운 겸손도 이러한 문화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오랜 수련의 결과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하여 주제 파악 못하고 꼴값 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하여 고도의 눈치와 겸손을 발휘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자격 앞에서 머뭇거린다. 물론 겸손도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도 미덕이다. 그러나 그 가치는 타인의 눈치를 보며 주눅드는 것이 아닌 타인에 대한 존중에 있을 뿐이고, 타인의 감정을 염려하느라 정작 자신의 감정은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 무엇도 미덕이 될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이 지칠 만큼 눈치를 볼 필요도 주눅들 만큼 겸손할 필요도 없다. 당신이 가장 존중해야 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신 자신이다. 제목, 스스로 선택할 것.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는 한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런데 주위엔 선택을 유난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중한 것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들은 왜 선택을 내리는 걸 어려워할까? 그건 완벽한 답을 얻으려는 강박일 수도 있으나 스스로의 판단을 믿는 자기 신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선택을 내리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 다른 사람이 답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거나 문제가 골물 때까지 선택을 유예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시간 낭비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너세니얼 브랜든이 말하길 선택들은 정신 깊은 곳에 쌓이고 그렇게 쌓인 결과를 자존감이라 부른다 했다. 삶에서 자신이 내리는 선택이 모여 자존감을 이룬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결과까지 책임질 때 얻어진다. 그런데 스스로 선택을 내리지 못하면 자기 신뢰를 쌓을 경험이 빈약해지고 빈약한 자기 신뢰로는 책임질 자신이 생기기 어렵다. 선택과 책임, 자기 신뢰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기에 어느 하나 삐걱거리지 않고 굴러갈 때 우리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은 자존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제목, 문제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일들이 일상 위로 투하될 때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딱히 해결책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발목을 붙잡는 일, 오랜 시간 돌보며 그때그때 덧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이 들이닥칠 때 손상된 삶 따위는 내팽개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도 닌텐도 게임처럼 리셋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으니 죽은 듯이 살아가야 할까? 내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끝에는 그래도 나는 살아가고 싶다는 결론에 닿았다. 몇 가지의 사건들로 내 삶 전체를 포기하는 건 너무 억울했고 남들이 보기엔 내 삶이 별거 아닐지라도 내겐 전부이기 때문에.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 혜영이의 말처럼 나는 여전히 내가 애틋했고 내가 잘 되길 바랐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너무 지쳐서 나 자신이 지긋지긋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나 자신을 내팽개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누구도 내 삶을 대신 돌봐주지 않는다. 상처가 생겼다는 이유로,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내 삶이 홀로 울고 있다면 그건 너무 미안하지 않은가. 그러니 살다가 어떤 불행을 마주한다 해도 충분히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면 그 원치 않는 사실과도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익히자. 당신의 고단함이 별것 아니라서 혹은
다들 그렇게 사니까 같은 이유가 아니라 당신에겐 가장 애틋한 당신의 삶이기에 잘 살아내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제목, 충분히 슬퍼할 것.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과 이별한다. 때론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고 사랑받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린 어린 시절과 이별하고 자신이 품었던 이상과 이별하고 젊음과 이별하며 자신이 믿어온 한때의 진실과 이별한다. 이 모든 이별에는 길든 짧든 애도가 필요하다. 애도란 마음의 저항 없이 충분히 슬퍼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억지로 외면하거나 억누르고 혹은 자신의 마음을 미처 이해하지 못해 자기 자신에게 슬퍼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프로이트는 충분한 애도를 하지 못했을 때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했다. 감정이란 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틀어막는다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실은 씻겨 내려가지 못한 채 우울이라는 웅덩이로 고이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만약 당신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우울이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실체를 찾아야 한다. 꽁꽁 숨어서 한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질문하여 단서를 찾고 탐문하여 그 실체에 다가서자. 그 실체를 안다 해도 수사의 종결이지 사건의 종결은 아니겠으나 실체를 객관화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애도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니 당신의 심연에 묻는다. 당신은 무엇과 이별하였는가? 그 어쩔 수 없었던 모든 것들에게 애도를 보낸다. 제목, 힘이 들 땐 힘이 든다고 말할 것. 나는 힘들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 타입이다. 남에게 힘들다고 말하지 않을 뿐더러 스스로도 힘들다고 잘 생각하지 않는다. 말하고 나면 더 힘들 것 같아서 늘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감정을 묶어두면 자신에 대한 감각은 무뎌진다. 그 무뎌진 감각은 다른 감정들도 무디게 만들고 스스로가 한계점에 부딪히는 것도 모른 채 착취되는 자신을 방치하게 한다. 그렇기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상황은 변함없더라도 힘이 들면 힘들다고 투정 부려야 하고 못 버티겠으면 잠깐은 멈춰설 줄 알아야 한다. 언제나 괜찮다며 마음을 다잡을 수 없고 늘 강한 사람일 수도 없다. 그러니 인생에 설치해야 할 액티브 X가 너무 많을 때, 책임감에 익사할 것 같을 때, 집에 돌아온 순간 눈물이 날 때, 나도 이제는 힘들다 라고 말하라. 누구도 당신을 대신 지켜줄 수 없고 견디기 버거운 희생은 자기 학대일 뿐이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고 조금은 무책임해도 된다. 책임감을 논하며 질식할 때까지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만큼 자기 자신에게 무책임한 일도 없다. 제목, 생활기스와 완전 파손을 분류할 것. 새 핸드폰을 샀을 때 흠집이 나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다. 기능에 문제는 없지만 실수로 생겨난 약간의 흠집들. 생활기스는 아무리 잘 관리해도 피할 수 없기에 마음을 졸이고 우울해하는 것보단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는 편이 낫다. 생활기스를 완전 파손으로 분류하고 새로 구매한다면 나만 아는 살림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생활기스는 모든 형태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아무리 좋았던 관계라 해도 흠집이 생길 때가 있고 문제 한 톨, 서운함 한 점 없기란 어려운 일이다. 물론 손상이 크다면 새로운 관계를 찾는 편이 낫다. 하지만 살다 보면 생길 수도 있는 생활기스 때문에 마음속으로 탈락을 외친다면 나만 아는 관계 또한 없을 것이다. 관계 결벽증의 결말은 외로움일 뿐 결국 자기 혼자 손해다. 그렇기에 관계에 흠집이 갔다면 잘 살펴봐야 한다. 이 흠집은 우정 혹은 사랑이 더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완전 파손인지
아니면 관계의 밀도를 생각하며 너그러움을 발휘해야 하는 생활기스인지 말이다. 베스트 프렌드만을 기대하며 굿 프렌드의 가치를 잊지 말 것. 제목, 지금의 관계에 최선을 다할 것. 10대에서 20대로 그리고 다시 30대로 넘어오며 나의 친구 리스트는 몇 차례 개편이 있었다. 한결같이 높은 랭킹을 차지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는 멀어져 연락처조차 사라진 친구도 있으며 새롭게 인연을 맺어 많은 부분을 공유하게 된 친구도 있다. 지나온 관계들을 곱씹어 생각하면 언제까지고 장수할 것 같던 우정이 조기종영을 맞이했을 때 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과 함께 불안함이 든다. 과거의 나는 왜 더 성숙하지 못했을까? 지금의 나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상대방에게도 한계가 있었듯이 나에게도 한계가 있었을 뿐이고 살며 맺은 모든 관계를 누적시키며 살 수 없기에 연약한 관계는 마모되어 사라졌을 뿐이다. 우리가 특별히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알고 보면 우정의 종료는 누구의 삶에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이다. 그러니 떠나간 관계에 대해 스스로를 지나치게 탓하지도 남겨진 것에 겁먹지도 말자. 대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자. 지금의 나와 닮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자. 당신이 누군가가 필요하듯이 누군가도 당신을 필요로 하며 완벽하지 않은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간다. 제목, 그린라이트가 켜졌다면 직진할 것. 우리는 종종 마음에 두고 있는 상대의 심중을 해석해 그린라이트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상대에게 연락하지 않는다 라는 한 가지 행동조차 1. 손가락이 부러졌다. 2. out of 안중이다. 3.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매우 바쁘다. 4. 먼저 연락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 등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경우로 판단하기엔 언제나 사람 바이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다. 그렇기에 어떤 연애 고수의 조언도 타로카드 아줌마의 호언장담도 상대의 진심을 해석할 순 없다. 그럼에도 그 사람의 그린라이트 여부를 알고 싶다면 가장 적절한 질문은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다. 그 질문의 대답으로 나는 그 사람이 좋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진해야 할 진짜 그린라이트가 될 것이다. 사랑도 되면 한다쯤의 생각으로 안전거리 확보에만 열을 올린다면 겁쟁이에게 사랑은 너무 과분하다. 제목, 잘 싸우는 법을 배울 것. 나는 친언니와 사이가 좋은 편인데 그럼에도 가끔은 사소한 일로 다툴 때가 있다. 하지만 함께 살았던 20여 년의 세월에서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설명하고 화해하는 법을 체득했다. 그런데 싸움 자체가 싫다는 부모님은 종종 중재자로 나서서 갈등을 억지로 봉쇄하려 했고 나는 그것이 답답했다. 억압에 따른 침묵일지라도 처리되지 않은 감정의 응어리가 쌓인다 해도 겉보기에 조용한 것이 부모님 세대가 말하는 평화였다. 우리 사회는 의견 충돌을 싸움질이라 여기며 질색하고 복종과 순응을 요구했다. 그래서 모난 돌은 정 맞지 않기 위해 무뎌져야 했고 중간이라도 가기 위해선 가만히 있어야 했고 며느리는 3년 동안 청각, 언어, 시각장애인이 되기를 강요받았다. 그 결과 화병은 우리 사회에서만 존재한다는 한국병이 되었다. 감정을 억압한 가짜 화합 속에서 개인은 병들고 관계는 골마간 것이다. 그런데 파업도 쟁의도 토론도 없는 사회, 단일한 가치를 다 같이 추구하는 사회가 이상적이라면 북한만큼 이상적이고 완벽한 사회는 없지 않은가? 억압이 정신병을 유발한다는 프로이트의 말처럼 억압으로 화합될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문제는 싸움이나 국론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싸우지 못해 문제의 해결책과 제대로 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데에 있다. 얼마 전 관광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적이 있다. 그 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고 많은 사람들은 버스 기사를 비난했다. 일부는 그가 악마 같은 존재라 이야기했다. 그는 정말 악마 같은 존재일까? 관광버스 기사들은 200만 원 남짓의 한 달 수입을 벌기 위해 하루 평균 16시간을 운전하고 3, 4시간의 수면을 취하며 숙식이 제공되지 않아 버스 트렁크에서 잠을 자기도 한다. 실제로 그 기사는 전날에도 버스에서 잠을 잤다. 그렇게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할 수 없는 가혹한 근무 여건을 견뎌온 이들이 졸음운전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어떻게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는가? 안전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려 하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는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하듯이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핵심은 사회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감과 도덕성에 의존하는 사회 시스템의 후진성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스템에 대한 논의에는 닿지 못한 채 개인을 비난하는 것에 머무르거나 문제의 본질이 아닌 진보, 보수를 나누는 독선적인 편가르기로 담론을 뒤바꾸곤 한다. 그런 논쟁으론 문제의 해결에 다가서지 못하는데 말이다. 만약 내가 사는 이곳이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어깃장을 놓는 독선과 싸움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에서 벗어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싸움의 방법을 체득해야 한다. 비난이 아닌 대안이 필요하며 모욕이 아닌 설득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맨날 싸워서가 아니라 제대로 싸우지 못함에 있다. 제목: 다들 알아서 행복할 것. 내 동생은 늦둥이다. 막내 동생은 부모님의 남은 숙제랄까? 엄마는 동생이 자리 잡고 잘 사는 걸 봐야 자신도 행복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나는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는데 엄마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동생이 행복해야 한다. 그 말은 엄마의 행복이 자신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 뜻이다. 그건 자기 행복의 결정권을 문 밖에 두고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주기를 기다리는 일이다. 그리고 그 결과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지 않은 것에 근심을 느끼고 자식은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 것에 채무감을 느낀다. 결국 서로의 행복을 염려하며 아무도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이야기하지만 감정의 간병인이 아닌 이상 우리는 누구도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타인의 행복은 사실 우리의 영향권 밖의 일이며 행복이란 각자 책임져야 하는 거다. 그러니 자신의 행복을 방치하지 말자.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애정과 사랑은 나누되 자신의 행복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니 부디 다들 알아서 행복하자.